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59편 쿠빌라이가 죽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백가죽이 등에 들러붙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죽을 배급받으려고 나왔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리거라. 오늘은 우리도 맛있는 죽으로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거리에서 누가 죽을 끓여서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나라에서 배급을 준다고만 들었는데. 아이고, 그걸 여태 몰랐단 말이냐? 저하께서 주는 것이라네. 저하가 주신다고요? 저하가 누구? 세자저하 말고 누구겠어? 아이고, 우리 세자저하가 나라님보다 훨씬 낫네 그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쌀 배급 준 거 있잖아. 예. 그것도 세자저하가 원나라 황제한테 통사정을 해서 보내준 것이라네. 예. 황제가 외손자를 끔찍이도 사랑한다는데 세자저하가 나라님이 되면 그 덕에 우리도 태평 세상을 만날 수 있으려나. 어머니,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 애미가 좋다 올 테니 좀 기다리거라. 충렬왕 18년 5월 원나라에 가 있던 세자가 고려에 돌아옵니다. 세자가 귀국하자마자 거리로 나가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민 진휼 사업을 벌이는 모습을 아주 짤막한 드라마로 꾸며서 들려드렸는데요. 고려사 자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돌아온 세자가 거리에서 죽을 끓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였는데 그 일을 3일 동안 계속하였다. 자, 세자의 이러한 활동이 충렬왕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비록 우리 세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특하지 아니한가. 우리 세자는 장차 틀림없이 성군이 될 것이야. 그렇고 말고. 자, 이렇게 흐뭇해했을까요? 앞으로 부자 사이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충렬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더군다나 합단의 침공을 받았을 때 쿠빌라이에게 지원군을 요청한 사람도 세자였고 굶주린 고려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휼미 원조를 요청해서 받아낸 사람도 세자였습니다. 그러한 터에 충렬왕 자신은 원나라에 입조하러 가던 중에 쿠빌라이로부터 입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허망하게 되돌아온 반면에 세자는 원나라 황실에서 쿠빌라이의 극진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와 고려 세자의 돈독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가 사서에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쿠빌라이는 세자를 자신의 침전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그래, 요즘에는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통감을 읽고 있사옵니다, 황제 폐하. 통감이라. 그렇다면 중국의 역대 제왕 중에서 가장 현명한 군주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나라 고조와 당나라 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고조와 당태종을 대원제국의 황제인 이 하레비하고 비교하면 어떠하냐? 그것은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사옵니다.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다. 이때 충렬왕, 충선왕 부자 사이에 어떤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흔적은 달리 찾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이 쿠빌라이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런 문제를 쿠빌라이의 개인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충선왕은 쿠빌라이의 외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외할아버지가 외손자를 대하는 그런 아주 그 친하고 자애로운 이런 모습이 이렇게 사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침전에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은 침전까지 불러들이지는 않을 테니까는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힘을 실어줄 수는 없을 것이고, 나이 먹은 다음에 대권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렬왕과 충선왕과의 어떤 그 세력 관계가 묘하게 이제 엮여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충렬왕과 그 세자 사이의 절대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합단의 침입 당시에 세자가 쿠빌라이에 가서 원군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군량미를, 진율미를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결국은 국정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이 되고.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와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비록 당시에 고려 세자가 아직은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쿠빌라이의 의중은 국왕인 충렬왕보다는 세자에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원나라에서 돌아온 세자가 거리에 나가서 굶주린 자들에게 죽을 끓여서 나눠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었으니 이 충렬왕의 눈에는 세자가 마치 주제넘게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지 않았을까요? 자, 이번에는 원나라 죄수들의 고려 유배에 관한 기사 한 대목을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원나라에서 합단 일당인 아리독 대왕을 잉분도로 귀양 보냈다. 다시 얼마 뒤에는 타비아속을 백령도로, 독일추를 대청도로, 그리고 차벽속을 오야도로 귀양 보냈으며 또 며칠 뒤에는 합단아 대왕을 영흥도로 귀양 보냈다. 충렬왕 18년, 서기로는 1292년의 일인데요. 이 시기에 원나라로부터 거물급 죄수들이 잇따라 고려로 유배된 것은 아마도 얼마 전에 있었던 합단의 반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원나라 죄수들의 유배지들 중에 백령도와 대청도, 영흥도 등의 지명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잉분도는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요. 이 오야도가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홍영희 교수가 조사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려에 유배온 원나라 죄수들은 시기적으로 충렬왕부터 충해왕 재위 기간에 집중돼 있다. 이들은 대체로 모반죄, 반역죄, 불효죄 등을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부패한 관리 등인데,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즉 정적 제거 차원에서 유배당한 사람들도 있다. 유배지들을 살펴보면 함경도 덕주와 같이 내륙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했으나 대부분은 섬으로 보내졌다. 그 중에는 대청도에 보내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제주도였다. 유배 기간은 짧게는 1, 2년에서 길게는 9년이었다. 그렇다면 광활한 중국 땅에도 귀양 보낼 만한 곳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고려의 섬들을 유배지로 삼았을까요?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유배를 보낼 때 편한 데로 보내지는 않을 거고 가까운 데로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 멀리 있으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곳으로 유배를 이제 보내게 될 텐데요. 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가, 특히 고려의 섬이 그 유배지로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고려는 멀고 몽골에서 볼 때는 또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두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 되는 데다가 넓은 지역에서 말 타고 다니고 또 유목을 하고 또 그런 유목한 고기를 주로 먹던 이런 사람들에게 고려의 그 작은 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유배지였을 겁니다. 네, 앞에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고려로 귀양 온 경우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아마 고려로 유배 온 사람 중에서 가장 거물급 인사를 꼽자면 위왕 아목가를 들 수 있겠죠. 충렬왕 6년에 그 원순제가 되는 사람이 이 대청도에 유배가 왔고, 또 충소왕 4년에는 유왕 아목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 탐나에 유배에 왔다가 대청도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보입니다. 이들이 아마 고려로 보내진 것은 결국 그 정치 상황이 미묘한 그런 과정에서 고려로 보냄으로써 이들과의 그 정치적 간의 단절을 시키려고 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고려가 원의 관리나 이런 왕족들을 갖다가
유배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또 원의 일부가 일부러 고려가 편입되었다. 이런 점도 역시 간과할 수가 없겠죠. 홍영희 교수가 언급한 위왕 아모까는 나중에 원나라의 황제가 되는데요. 그가 바로 순제입니다. 이러니 이 고려 조정에서는 비록 그들이 귀양살이온 죄수들이라곤 하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따라서 그 유배자들을 관리하는 일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겠죠. 충렬왕 18년 10월 원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서 고려 출신의 홍군상이 파견되어 옵니다. 홍군상이 어떤 인물인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전하. 황제 폐하께서 일본인들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특별히 저를 고려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폐하께서는 그자들을 어찌 처결하라고 이르셨소? 일단 일본으로 돌려보내되 그 일은 주상전하께서 알아서 하시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복윤 김유성과 공역 서령 광린으로 하여금 그자들을 일본으로 호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려왕인 과인 명의의 국서도 지참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원연합군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벌에 나선 이후로 양국 간의 외교 교류가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충렬왕이 일본의 중앙조정에 정식으로 국서를 보내 교류를 타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유성 등이 일본으로 송환한다는 일본인들은 어떻게 해서 고려에 오게 됐을까요? 충렬왕이 써보낸 국서의 머릿글을 보면 그 경위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귀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웃하고 있는 바, 옛날에는 귀국의 상인들이 때때로 김해국에 내왕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서로 사이좋게 지내왔다. 헌데 금년 5월에 귀국의 상선이 우리 탐라도 해안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탐라 사람들의 성질이 완미한 까닭에 그 배를 사격하여 내쫓았으며 선원 2명을 붙잡아 보내왔으므로 우리는 원나라 황제에게 이를 보고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황제께서는 그자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그대로 알아주기 바라는 바이다. 자,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충렬왕이 보낸 국서는 대단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일본 상인 2명을 돌려보내는 김에 고려와 일본 그리고 원나라와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를 개선해보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자,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조상 때부터 원나라와 특수한 국교를 맺어왔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나의 부왕은 2번이나 황제를 방문하였고 나 또한 세자로 있을 때부터 부친의 뒤를 이어 입조하였다니 황제는 특별히 총애하여 공주와 결혼할 것을 허락하고 나를 부마로 책봉하였으며 선조를 계승하여 나라를 통치하게 하였다. 임금과 신하, 사직과 예악과 문물, 풍속 관제 등 일체를 이전대로 보존하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안심하고 제 고장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편 송나라의 경우를 보자면 원나라에 귀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나라 황제가 친히 정벌하게 되었던 것이다.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입주하지 않았으므로 황제가 크게 노하여 많은 군사들을 파견하여 토벌하였던 것이다. 황제의 군사가 위력을 가하자 돌로 달걀을 누르는 것처럼 국호까지 아주 없어졌으니 300년 동안이나 계승됐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려는 일찌감치 원나라에 항복해서 부마국이 됨으로써 고려라고 하는 국호는 물론이고 독립왕조를 유지하면서 황제의 보살핌 속에 평안히 잘 지내고 있지만 송나라, 즉 남송은 쿠빌라이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몽골군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충렬왕은 왜 이 시기에 이러한 내용의 국서를 보냈을까요?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입니다. 일본 너희들도 우리 고려처럼 몽고 원나라에 사대를 해서 신속을 해서 화평관계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데, 그 목적은 아마 원나라의 그 일본 정벌이 가져올 고려에 끼칠 그런 영향을 미리 염두에 둬서 그런 전쟁 없이 그 일본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 처리가 된다고 하면 전쟁 없이도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냥 고려 국익 차원에서 이와 같은 국서를 보냈다고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충렬왕은 국서에서 왜 자신이 고려와 송나라의 사례를 언급했는지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는 왜 무사하였고 송나라는 왜 망했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사신에게 한 장의 편지를 지참하고 원나라에 입주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손해날 것이란 없고 나중에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정령 귀국 일본의 사직에 복이 될 일이라. 그러나 만일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믿고 입주하지 않는다면 언제 멸망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 불의의 환란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에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쿠빌라이가 일본에 대한 무력 정벌 의지를 아직 접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충렬왕이 일본에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것은 충렬왕의 독자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쿠빌라이가 무력 침공을 하겠다는데 충렬왕은 왜 일본에게 이처럼 화친을 권고하는 것일까요? 한국학중앙연구소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원제국 정부에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고려를 활용해서 중간자로 삼아가지고 일본 쪽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이런 식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원쪽의 그 요구와는 또 무관하게 이 1290년대는 그 왜구들의 그 한반도 침구가 또 산발적으로 재개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여기 언급된 것이 탐나가 제주도에 와서 정박해 있던 일본 선박을 일단 공격을 해가지고 구금을 했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 한반도 탐나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연안 지역에서 이 일본 상선 또는 일본 선박의 왕래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료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쪽에서 충렬왕에게 고려국 주상 전하, 원나라 황제 폐하께서는 이번에 전하가 일본에 국서를 보내실 때 제3차 무력 정벌이 있기 전에 일본이 스스로 원나라에 귀부하여 화친을 청해오길 권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라 하시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충렬왕이 그러한 내용의 국서를 보낸 것일 수도 있고, 그러한 요구가 없었는데 충렬왕이 독단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당시 고려의 해안 지방에 왜구들의 노략질이 매우 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이강한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만일 충렬왕이 쿠빌라이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내용의 국서를 독단으로 보냈다면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정벌에 대한 논의 내용이 어느까지인가, 이거를 일정 정도 감지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벌의 내용 속에는 어쨌든 일본을 몽고 제국의 이제 통제하에 묶어두는 것까지 포함한다. 꼭 무력적 정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충렬왕이 이제 간파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벌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먼저 일본에다가 이런 내용의 그 화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나라에서 일본을 다시 정벌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력 침공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화친을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충렬왕이 이러한 내용을 국서에 담았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충렬왕의 국서를 받은 일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충렬왕의 국서를 가지고 간 고려 사신들을 모두 억류해버리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원나라에 귀부해 조공을 바치라는 제2의 콧방귀를 낀 셈이죠. 앞에서 일본 상인 2명을 일본에 호송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쿠빌라이가 고려에 파견한 인물이 홍군상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홍군상이 누구냐 하면 홍다구의 동생입니다. 홍다구가 누구지요? 고려에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원나라로 귀부해서 조국인 고려의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해온 홍복원의 아들인데요. 이 아버지인 홍복원보다 더 노골적으로 고려에 해악을 끼쳐온 인물이 바로 홍다구였습니다. 일본 정보를 앞두고 선박건조 감독관으로 고려에 파견됐을 때에도 대단히 혹독하게 고려 조정과 백성들을 다그쳤고 영모 사건을 꾸며서 김방경을 모질게 고문했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인 홍군상의 경우 홍다구와는 다른 성품을 가진 인물로서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렬왕 16년 11월의 기사를 보면 세자를 원나라에 보냈는데 정당문학 정가신 등이 따라갔다. 세자가 북경에 이르러 홍군상의 집에 머물고 있었더니 하루는 황제가 편전으로 세자를 불러서 고려의 세자가 원나라에 갔을 때 홍복원의 아들이자 홍다구의 동생인 홍군상의 집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편 홍복원전을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홍다구는 항상 본국의 원한을 품었으나 홍군상은 감히 조국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조국인 고려를 위해 이로운 일은 적극 돕고 해가 되는 일은 제거하기 위해 극력 힘썼다. 그렇다면 홍복원의 자식들이나 후손들 중에서 홍다구를 제외한 나머지 홍씨들은 홍군상처럼 조국인 고려의 호의적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강한, 김광철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1290년대 이후에는 홍복원이 이미 죽었고 홍다구의 역할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그 1310년대 들어가게 되면은 그 홍씨 일가가 그 원제국 내에 있었던 중 11개의 행성 중에 하나였던 요양행성의 그 지휘부로 등장을 하거든요. 홍씨 일가의 홍중희라는 사람이 특히 이제 그 요양행성 내에 고위 관직을 역임하고 있는데 그 홍중희가 고려를 또 그 입성론이라는 것을 제기를 해서 이제 그 고려를 굉장히 위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사실 한 20여 년 동안 홍다구 개인적으로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는 확인이 잘 안 되고요. 이 홍복원 일가의 그 장자계통들은 계속 요양, 심양, 그 요심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차자에 해당하는 이제 홍삼이라든가 홍군상의 경우는 이 홍복원의 자손들이기는 하지만은 요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중앙무대라고 할까요? 원조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홍군상의 경우는 상당히 그에 관련 기록들 검토를 해보면은 상당히 명민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홍복원, 홍다구, 홍중희로 이어지는 홍복원의 맏아들 계통의 인물들은 원나라가 요심지역, 즉 요양과 심양지역에 설치한 고려군민 총관부나 요양행성의 책임을 대를 이어서 맡아가며 고려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계속하게 되고 홍군상 등 홍다구와 다른 계통의 인물들은 원나라 조정에서 활약을 했는데 홍다구 쪽과는 달리 고려에 이로운 활동을 한다. 이러한 얘기죠. 실제로 홍군상은 황제 쿠빌라이의 측근으로 활동을 했던 모양인데요. 어느 날 일본 원정을 두고 이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황제 폐하, 지난번 2차례 일본 원정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폐하께서는 아셔야 할 것이옵니다. 2차례 일본 원정이 실패한 까닭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전함 때문이옵니다. 전함 때문이라. 전함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냐? 강남의 전함은 규모만 크고 튼튼하지 못해서 부딪히기만 하면 곧 파손되고 맙니다. 그러나 고려의 전함은 튼튼합니다. 만일 이번 3차 일본 원정에 타고 갈 전함들 모두를 고려에서 만들게 해서 그것을 타고 정벌에 나선다면
일본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쿠빌라이의 한 측근이 3차 원정을 앞두고 모든 전함 건조를 고려에 맡기자고 황제에게 제안하자 홍군상, 너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느냐? 쿠빌라이가 옆에 있던 홍군상에게 의견을 물었다. 홍군상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폐하, 전쟁이란 매우 중대한 일이옵니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고려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모든 전함 건조의 부담을 고려에 지워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하오니 먼저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일본 정벌에 관한 의견을 물은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옵니다. 홍군상이 이렇게 말하자 황제도 그의 의견이 옳다고 여겨 거기에 따랐다. 가능하면 홍군상이 고려에 해가 되는 일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쿠빌라이는 홍군상을 고려에 보내서 충렬왕의 의견을 구해오라고 명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충렬왕으로서는 일본 정벌에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원제국의 황제 폐하를 섬기지 않겠다는 무리가 이웃에 있으니 마땅히 폐하의 부마인 과인이 토벌에 나서서 조그만 공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야 일본 정벌에 앞장서겠노라는 대답을 홍군상 편에 주어 보냈지만 충렬왕으로서는 3차 일본 원정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겠죠. 홍군상이 원나라로 돌아간 뒤에 쿠빌라이가 전함 건조의 감독관으로 고려에 파견한 사람은 홍파두아였습니다. 이 홍파두아가 누구냐 하면 홍다구의 또 다른 동생인 홍웅삼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전에 홍다구가 맡았던 전함 건조의 책임자 자리를 홍파두아가 맡은 셈이죠. 자, 그렇다면 홍파두아는 고려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원나라에서 만호 홍파두아를 고려에 보내서 배 만드는 일을 관할하게 하였다. 이는 또다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함이었다. 파두아는 홍보권의 손자이다. 홍파두아는 말을 타고 가다가 멀리에 고려의 왕궁 건물이 보이자 화급히 말에서 내린 다음 왕궁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곳이 나의 조국인 고려의 국왕께서 거처하시는 왕궁이 아니던가. 내가 비록 원나라에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고려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직무를 가지고 왔으니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홍파두아는 고려의 재상들에게도 매우 공손하게 예우하였다. 같은 홍보권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홍보권, 홍다구와는 고려를 대하는 자세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충렬왕 19년 7월 원나라의 행중서성에서 고려의 도처미 사사에 공문 한 통을 보내는데요. 탐나, 즉 제주도와 진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충렬왕이 전에 보냈던 공문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충렬왕이 이전에 보냈던 공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황제 폐하, 우리 고려가 해도에서 육지로 나올 때에 진도의 백성들도 또한 육지에 옮겨왔기 때문에 진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후 탐나에서 원나라 당국에 보고하여 인민들을 뽑아서 진도에 들여보내 밭갈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헌데 지금 합단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진도 사람들이 육지로 나왔는데 그들을 계속 육지에서 농사짓고 살게 할 수가 없으니 만약 탐나의 인호를 도로 탐나로 돌아가게 한다면 나주 부근의 백성을 진도에 이주시켜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황제 폐하의 하명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진도와 제주도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진도의 경우는 상당히 공도화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진도를 함락시켰을 때 그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례도 보이고 또 강제로 이주시킨 점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제 군현이 이제 폐쇄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령관 현령을 이제 파견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고려 말이 돼서 외구 침입 때문에 진도가 이제 군현으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군현이 폐쇄된 경우는 있지만은 이 삼면일초 항쟁 진압한 이후에는 오히려 현으로서 그대로 읍격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진도는 삼별초군 진압 이후로 주민들을 모두 내쫓았기 때문에 공도, 즉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섬이 됐다는 얘기죠. 한편 탐나는 삼별초 진압 후에 군대가 진주하게 되면서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탐나의 주민들 일부를 비어있던 섬인 진도에 보내서 농사를 짓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몽골의 합단이 쳐들어왔고 사정이 달라집니다. 진도 백성들이 육지로 나오고 탐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진도 또는 이제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진도와 탐나가 1270년대 이전, 그러니까 삼별초 이전 상황을 비록 지금 이게 1293년이어서 15년 이후 일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전에 몽골 군대 쳐들어올 때 육지에서 방어가 안 되면 모두 섬으로 들어가게 했듯이 이제 또 카단 난으로 인해서 몽골 군들이 들어오니까 그때의 해도 입보책을 다시금 반복하는 맥락에서 원래 진도 백성들은 진도로 탐나 백성들은 탐나로 들어가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합단이 쳐들어오자 육지의 백성들을 모두 섬으로 대피시켰고 전쟁이 끝나자 그들이 다시 육지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렬왕은 쿠빌라이에게 진도로 옮겨와 있는 옛 탐나의 주민들은 다시 탐나로 돌려보내고 나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부를 진도로 들여보내서 살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렬왕이 표문을 통해서 요청한 바에 대해서 쿠빌라이가 보낸 답변의 내용은 그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려왕의 요청을 황제에게 보고하고 황제로부터 명을 받았는데 황제는 이것이 진실인가? 사람들을 본래 농사짓고 살던 탐나의 땅으로 돌려보낸다 했는데 그 땅이 고려 국왕의 백성들이 경작하던 곳이란 말인가? 라고 하였으니 그 명령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다. 진도로 옮겨가 살고 있던 탐나의 주민들을 본래 살던 탐나로 되돌려보낸다 했는데 그 땅이 고려 왕 당신의 백성들이 농사짓던 땅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광철 교수는 쿠빌라이가 충렬왕에게 질책을 하는 내용의 문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이강한 교수는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질책성 문장은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왕의 백성들의 땅이라고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황제의 말에 의거해서 시행하라 이런 식의 짤막한 지시가 나오는데 그걸로 봐서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고려 정부가 해도 입보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몽고 정부가 별다른 제동을 안 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몽골 대몽 항쟁 때는 원 제국 정부의 반기를 드는 차원의 해도 입보책이니까 몽골 정부가 당연히 안 좋아했겠지만 이 경우 카단 세력은 몽골 정부의 반기를 든 반란 세력이니까 그 반란 세력에 대해서 고려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어책을 원 정부가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탐나의 경우 바로 얼마 뒤에 원나라 통제를 벗어나서 고려로 반환되는데요. 자, 그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왕 19년 10월 과인은 지금 북경으로 가서 황제를 만나 일본 정벌에 대한 대책과 방침을 보고할 것이다. 과인이 이곳 도성을 비우는 동안 병들은 제안공 왕숙과 참의 찬성사 홍자번을 중심으로 협력해서 왕경을 잘 지키도록 하라. 알겠는가? 예, 주상전하. 자, 그러면 출발하라.
예, 주상전하, 출발하라! 왕과 공주가 원나라를 향해 떠났는데 양가 처녀 3명을 선발하여 대동하였고 조인규, 염승익, 인후, 민지, 원경 등 문무관 80여 명이 왕의 원나라 행차를 수행하였다. 이때 이미 세자는 스승인 정가신 등과 더불어 원나라에 입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충렬왕의 원나라 행차를 잠깐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멈추어라! 이곳 서해도의 근교에 잠시 머물 것이니라. 예, 전하. 어가를 멈추어라! 충렬왕 일행이 잠시 머문 서해도의 금교는 지금으로 치면 황해도의 금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황해도 도지사에 해당하는 서해도 알념사가 임금 대접을 좀 소홀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주상전하, 어명대로 그자들을 포박해왔사옵니다. 과인은 고려의 국왕으로서 대원제국의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 길이니라. 헌데 서해도 알념사 유서와 개성부사 양주 저자들은 과인에 대한 대접을 태만히 하였으므로 그 잘못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저자들에게 곤장을 쳐라. 곤장을 쳐라! 예. 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봉주에 머물게 됐던 모양입니다. 이 봉주는 봉산 탈춤으로 유명한 지금의 황해도 봉산입니다. 왕이 봉주에 머물게 되었는데 알념사 유서가 향연을 베풀었다. 흥겨운 연애로구나. 과인은 연애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알념사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이다. 왕은 금교에서 곤장을 때렸던 서해도 알념사 유서에게 이번에는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였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공주가 알념사 유서에게 말하였다. 전일에는 금교에서 대접이 소홀하였다 하여 문책을 받더니 오늘은 호화로운 잔치로 전하의 환심을 사는구나. 잔치상에 오른 저 물품들은 모두 백성의 기름을 짜낸 것이 아니더냐. 다음부터는 백성들로부터 무리하게 수치를 하여 이처럼 환심을 사는 일은 금하도록 하라.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행차는 이어졌고 그해 12월에 드디어 원나라의 계주에 당도합니다. 이 계주에는 당시 원에 입조해 있던 세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 먼 길 오시느라 노고가 많았사옵니다. 우리 세자를 오랜만에 보니 피로가 가시는구나. 왕이 계주에 들르니 세자가 마중 나와서 길에서 왕을 배웠고 안마와 찰복 4매, 장검 4자루를 바쳤다. 황제도 세자에게 술과 고기를 보내주어 왕을 대접하게 하였고 태자비는 사람을 시켜서 양주를 가지고 와 왕을 맞이하고 위로하였으며 왕의 행렬이 지나는 인근의 여러 원나라 만호들, 총관들, 다루가치들, 대왕들이 모두 양주를 가져와 바치거나 혹은 말을 바치니 왕도 역시 은과 배를 가지고 답례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양주는 서양술이 아니라 양의 저주로 빚은 술을 일컫습니다. 자, 드디어 충렬왕 일행이 북경에 이르렀는데 앞서 세자가 그러했듯이 충렬왕 역시 홍군상의 저택에 유숙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과인이 이번에 입주한 연유를 세자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황제를 만나야겠는데 세자도 과인과 동행하도록 하라. 주상 전하께서 황제 폐하를 뵙는 자리라면 소자도 기꺼이 함께하겠사오나 지금 폐하를 뵐 수 없을 것이옵니다. 뭐라? 과인은 황제를 뵙고 일본 정벌 문제를 비롯해 청할 사안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지금 황제 폐하의 환우가 매우 위중한 형편이옵니다. 오호, 어찌 이런 일이? 쿠빌라이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 상태가 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황제 면담이 무산된 그 상황에서 충렬왕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을사일에 왕과 공주가 황태자 진금에 비인 활월진의 궁전을 방문하고 금종과 도금한 술잔과 은종 9개, 범의 가죽과 표범 가죽 각각 9장, 수달피 27장, 가는 못이 45필, 검은 매와 새매 각각 한 마리씩을 선사하였다. 충렬왕이 선물을 잔뜩 챙겨가지고 찾아간 사람은 쿠빌라이가 죽으면 황위를 계승할 황태자의 비 활월진이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충렬왕이 북경에 당도한 때가 그해 12월이었는데 황제인 쿠빌라이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해가 바뀌게 됩니다. 충렬왕 20년, 서기로는 1294년이 된 것이죠. 주상전하, 황제 폐하께서 부모하셨다는 소식이 옵니다. 뭐라 하였느냐? 황제께서 결국... 대원제국을 건설했던 세조 쿠빌라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원나라 세조 황제가 죽었다. 왕과 공주가 양 10마리, 말 1마리를 잡고 그 빈전에서 제사를 지냈다. 왕이 제문을 읽었다. 머나먼 동방에서 당신을 뵙고자 이곳에 왔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다니 슬프고 추모하는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다만 꿈인지 생시인지 엎어지고 넘어지며 슬퍼할 뿐입니다. 여기 변변치 못하지만 제물을 바치오니 홀령이시여 받아주소서. 왕이 제물을 바치는 예식에서나 죽은 이를 추모하는 정성에서나 모두 다 극진하였다. 원나라 조정의 상제에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감히 황제의 빈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법이 있는데 다만 고려 국왕만이 참여하는 특전을 얻었다. 그러므로 왕을 따라간 신하라면 비록 가마꾼과 같은 천한 사람들도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조금 뒤에 소개하겠지만 충렬왕은 쿠빌라이의 뒤를 이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원나라 성종의 즉위식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애당초에 충렬왕이 원나라에 간 목적은 일본 정벌을 위한 전함건조 문제에 대해 고려의 사정을 얘기하고 일본 원정을 재고해달라는 말을 건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의 죽음을 미리 예측하고 간 것처럼 충렬왕이 북경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쿠빌라이가 사망합니다. 혹시 건강이 악화돼서 입조하라는 전가를 따로 받진 않았을까요? 김광철 교수의 얘기입니다. 선박건조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 좀 전쟁이 좀 가시화되는 듯해서 이 문제를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직접 황제를 만나서 이제 앞에 이제 국서 보낸 얘기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일본을 어떻게 이제 몽고 통제하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성에서 친조가 이루어졌는데 가고 나서 이제 쿠빌라이가 이때 쿠빌라이가 이제 80세 사망에 이제 접하게 된 것 아닌가. 황제의 부마인 충렬왕은 물론 딸인 제국대장 공주 그리고 미리 원나라에 들어가 있던 외손자인 세자까지 모두 쿠빌라이의 사망에 때맞춰서 원나라에 입주해 있었으니 고려와 충렬왕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강한 교수는 무엇보다 충렬왕이 새 황제인 성종의 즉위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이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세조가 편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기획된 걸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기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정부를 위한 전원 검조 작업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갔던 게 제일 클 텐데, 근데 이때 세조가 끝내 사망하고 만 것은 우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종이 즉위하는 과정을 충렬왕 내외와 세자가 모두 이제 참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후의 그 향배, 전국의 향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정은 물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언급된 적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쿠빌라이의 죽음으로 대원제국의 위상이나 권력 판도에는 어떤 변화가 예견됐을까요?
당시로 봤을 적에는 하나 이제 충격일 수가 있지요. 근데 이후에 미친 파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쿠빌라이가 이제 집권하는 동안 그야말로 대원 우르스를 이제 구축하면서 지배의 기반을 이제 공고히 다져놨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배로서 이제 행성 체제를 갖춰놨고 또 도로 이제 교통과 관련해서 역참제도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정비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조 쿠빌라이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뭐 상당 기간 동안에는 체제 자체가 흔들릴 그런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쿠빌라이가 초석을 놓은 원나라 제국이 이미 통치 체계를 완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사망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김광철 교수의 의견입니다. 이강한 교수 역시 그 부분의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쿠빌라이 재위 당시에 이미 분열상을 보였던 통치 권력이 그의 사후에 더 급격한 구심력 약화를 가져온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쿠빌라이 자체가 처음에 즉위를 할 때 그 자기 막내 동생 아릭부케하고 싸웠고 아릭부케가 이제 몽골 전통 세력을 대변한다면 쿠빌라이는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생 훌레구가 이란 지역에다 일칸국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또 세력이 많이 쏠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부 그 칭기스칸의 세 동생들이 구축했던 동방 사망가가 쿠빌라이 치세 내내 이 원제국 정부를 건드리기 때문에 일단 쿠빌라이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원심력의 강화, 구심력의 약화가 더 심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함건조 문제에 대해서 황제를 만나 고려의 사정을 얘기하고 일본 정벌에 관한 나름의 계책을 타진하려던 충렬왕의 애당초의 원나라 방문 목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싱겁게도 그 문제는 황제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원나라 조정에 의해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전함건조를 그만두게 하였다. 당시의 왕은 원나라 조정에 가서 일본 정벌이 곤란하다는 사실과 또 갑술, 신사 두 해에 있었던 정벌로 인하여 고려의 하천과 바다 연변의 제목이 거의 다 벌채되었기 때문에 전함건조가 아주 곤란하다고 말하고 그 기한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차에 마침 황제가 죽었으므로 홍군상이 원나라 승상 완택에게 제의하여 드디어 일본 정벌을 중지하게 되었다. 일본 정벌은 쿠빌라이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가 사망함으로써 이제 원나라의 일본 정벌 계획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고려도 전쟁 준비의 부담으로부터 홀가분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해 4월 드디어 새로운 황제의 즉위식이 열립니다. 쿠빌라이의 황위를 계승한 이 사람의 이름은 테무르이고 시호는 성종입니다. 신고려 국왕 왕건은 황제 폐하의 즉위를 경하드리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폐하. 축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제후국의 왕인 충렬왕과 원나라 황실의 공주인 제국대장 공주는 분명 새로 즉위한 성종 테무르의 신하가 되죠. 그런데 황실 내의 학렬로 따진다면 관계가 조금 묘해집니다. 고려의 왕비인 제국대장 공주가 새로 즉위한 황제 테무르의 고모가 되고 이 충렬왕은 황제의 고모부가 되는 셈이죠. 이러한 점은 충렬왕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쿠빌라이가 애당초에 황태자로 지목했던 인물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진킴이었습니다. 그런데 황태자이던 진킴이 쿠빌라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바로 황제 계승권이 진킴의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진킴의 큰아들은 나중에 충선왕의 장인이 되는 카마라이고 둘째 아들은 바르다라 그리고 막내 아들이 황위를 차지한 테무르입니다. 이제 아버지 진킴이 사망한 이후에 세조 쿠빌라이 말년에 가서 테무르가 이제 황태자로 책봉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황제가 이제 되는 과정은 뭐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순탄한 것으로 이제 보이지만은 형인 이제 카마라하고 정확히 이제 경쟁을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당시에 쿠빌라이의 최대의 그 명장으로 꼽히는 이제 바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설득에 의해서
가마라 자신은 나는 이제 북변수비로 나갈 선이고요. 테무르가 황제 자질을 갖추고 있으니까 황제가 돼야 된다라고 동의를 얻으면서 또 황제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빌라이의 아들인 황태자 진킴이 사망함으로써 쿠빌라이의 손자인 테무르가 황위를 계승함으로써 졸지에 고려의 충렬왕이 황제의 고모부가 되어버린 셈이죠. 자, 황제보다 학렬이 높다는 것은 결코 유리하다 할 수 없었습니다. 원간섭기의 고려왕의 배우자로는 원나라 황제보다 학렬이 낮은 여자가 선택되었다. 결혼으로 인해 고려의 왕이 원나라 황제보다 학렬이 높아질 경우 고려와 원나라 왕실 사이의 관계가 어색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고려 국왕이 원나라 황제보다 학렬상 손윗사람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충렬왕의 비인 제국대장공주는 원나라 세조의 딸이었는데 이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황제로 등극한 원나라 성종이 세조의 손자였으므로 제국대장공주는 황제의 고모가 되고 충렬왕은 고모부가 되었다. 바로 이 점이 얼마 뒤에 충렬왕과 세자, 그 두 부자 사이에 왕위를 놓고 다투는 갈등의 한 요인이 됩니다. 원나라 황제가 자신의 고모부를 제후국의 통치인 파트너로 삼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로 인한 갈등이 불거진 것은 뒤의 일이고 황제 즉위식에서 충렬왕은 환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황위에 오른 황제가 충렬왕에게 연회에 참석하도록 초대하였는데 이때 여러 황족들과 부마들이 참석하였다. 고려의 왕은 그들 중 제7위의 좌석에 앉았다. 다른 부마들뿐만 아니라 중앙조정의 반열에 있는 인물들을 모두 망라해서 서열 7위였다면 대단히 높은 지위의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